우린 이미 노출됐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중국 함대 8척이 또다시 서해를 침범했죠. 북방 한계선까지 불과 1km. 전 세계가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지원 없이는 중국을 막아낼 수 없을 거라고. 그런데 3군 뒤 8척 전부가 후퇴했습니다.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이, 미사일 발사도 없이 말이죠. 도대체 한국은 무엇을 만든 것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서해를 지켜낸 걸까요?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그날 총성 하나 없이 중국 함대 8척이 물러났습니다. 어뢰도 발사되지 않았지요. 단지 3분이라는 시간만 있었을 뿐입니다. 레이더 화면에서 붉은 점들이 사라지는 걸 보면서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30년 군 생활에서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날 제가 알던 전쟁의 모든 규칙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저는 마커스 레너드입니다. 전직 미 해군 태평양 함대 작전 참모였고 지금은 R&D 연구소에서 군사 전략을 분석하고 있지요. 동맹국은 언제나 우리를 보조하는 존재였습니다. 한국 역시 그랬지요. 적어도 그날 이전까지는 말입니다. 2025년 10월 한반도 서해는 평소보다 훨씬 불안했습니다. 중국 해군과 해경 함정들이 한국 배타적 경제수역 인근을 침범한 횟수가 연간 150회를 넘어섰지요. 전년 대비 43%나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매주 평균 3차례,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중국 함정이 한국 해역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왜 중국이 서해를 노리는지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어업권 분쟁이었지요. 황해 어장은 세계적인 어업 자원 밀집 지역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해저 자원이었지요. 서해 대륙붕에는 천연가스와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국이 이를 포기할 리 없었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리적 위치였습니다. 서해는 한국의 심장부와 가장 가까운 바다였지요. 수도권이 눈앞이었습니다. 인천항, 평택항, 그리고 서울까지의 거리가 100km도 안 됐으니까요. 중국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위치였습니다. 한국을 압박하기에 이보다 좋은 곳은 없었지요. 북방 한계선이라는 애매한 경계도 중국에게는 기회였습니다. 명확한 국제법적 해상 경계가 아니었으니까요. 중국은 이 애매함을 최대한 활용했지요. 우리는 공해상에서 정당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들은 늘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도발 패턴도 점점 대담해지고 있었습니다. 2024년까지만 해도 주로 해경 함정들이 경계선 근처를 배회하는 수준이었지요. 가끔 어선들과 함께 움직이며 기정사실을 만들려는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2025년 들어서는 완전히 달라졌지요. 구축함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호위함까지 동원됐고요. 단독 작전이 아니라 편대를 구성한 집단 행동이었습니다. 10월에는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중국 해군 함정들이 전투 대형을 갖춘 채 북방 한계선 인근까지 접근하는 횟수가 급증했지요. 한 달에만 12차례, 거의 사흘에 한 번꼴이었습니다. 펜타곤 분석관들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서해 긴장도가 임계점에 도달했다. 브리핑에서 그런 표현이 나왔지요.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저 역시 동의했지요. 언제 총성이 울려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 와중에 저는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2025년 10월 12일 한미 핵잠수함 공동개발 프로젝트 MPX-7 기술 검증 차 부산 조선소를 방문하는 일정이었지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 기술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을까? 30년 경력의 제 눈에는 그저 야심찬 계획으로만 보였거든요. 부산에 도착했을 때 날씨는 청명했습니다. 10월 중순, 가을 햇살이 부산항을 비추고 있었지요. 영도 조선소 부두에 들어서자 거대한 크레인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건조 중인 함정들, 정확하고 빠른 작업 속도. 한국 조선 기술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었지요. 상업용 선박 건조에서는 이미 세계 1위였으니까요. 하지만 배를 만드는 것과 전쟁을 치르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오후 일정은 특별했습니다. 세종대왕급 구축함 충무공 이순신함 승선 참관이었지요. 길이 165m, 폭 21m, 7,600톤급 이지스 구축함. 미 해군의 알레이버크급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함교에 들어섰을 때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인상적이었거든요. 넓은 시야, 최신형 디스플레이들, 체계적으로 배치된 콘솔들. 미 해군 최신함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수준이었지요. 제동님, 전투체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젊은 장교가 다가왔습니다. 영어가 유창했지요. 이곳이 전투정보센터입니다. KCOM-2 체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함교 정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레이더 화면, 위성 정보, 해상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지요. 레이더 탐지 거리는 1000km입니다. 장교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1000km면 서해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거리였지요. 스파이1D 레이더를 기반으로 한국형 개량을 거쳤습니다. 동시 추적 가능 표적은 500개 이상입니다. 500개?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제동님. 항공기, 함정, 미사일을 동시에 추적하고 우선순위를 자동 분류합니다. 장교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지요. 스크린을 가리키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SM-2 대공미사일 32발, 홍상어 대자머레 16발, 해성 대함미사일 16발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무장 구성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엔진은 가스터빈 사기, 최대 속력 30노트입니다. 숫자들이 쏟아졌지요. 하나하나가 미 해군 함정과 견줄 만한 스펙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감탄했지요. 이 정도 수준일 줄은 몰랐습니다. 한국 해군을 과소평가했던 게 부끄러웠지요. 함정 건조는 어디서 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현대중공업입니다. 건조 기간은 3년 6개월이었습니다. 3년 6개월. 미국에서는 같은 급 함정을 건조하는데 최소 5년이 걸렸습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이 이 정도인 줄 몰랐지요. 정확도도 높습니다. 설계 오차율이 0.3% 미만입니다. 장교가 덧붙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선 기술만큼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게 실감났지요. 배는 완벽하군.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 해군은 대규모 해상 전투를 치른 적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연평해전이나 천안함 사건 정도가 전부였지요. 미 해군처럼 중동, 아프리카, 태평양 전역에서 실전을 치른 경험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훈련과 실전은 다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는 여러 개의 점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민간 선박, 어선, 그리고 몇몇 군함정들. 일상적인 광경이었지요. 서해 작전구역을 24시간 감시 중입니다. 최근 중국 함정이 한 달에 평균 12회 정도 북방 한계선 인근까지 접근하고 있습니다. 표준적인 대응이었습니다. 오후 3시 27분이었지요.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평온하던 함교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중국 함대, 북위 37도 28분, 동경 124도 15분 위치에서 남하 중입니다. 그 순간 레이더 화면에 붉은 점들이 줄지어 나타났습니다. 하나, 둘, 셋, 8개. 완벽한 일렬 대형이었지요. 거리 65km, 속도 22노트로 접근 중입니다. 함종 식별 완료. 구축함 2척, 호위함 4척, 해경함정 2척입니다. 저는 팔짱을 꼈습니다. 또 시작이군. 경고 보내고 끝이겠지. 하지만 5분이 지나도 중국 함대는 방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10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지요. 오히려 속도가 증가했습니다. 24노트, 26노트. 거리는 50km, 45km로 좁혀지고 있었지요. 함교의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저도 팔짱을 풀었지요. 이건 단순한 시위가 아닌데 8척의 함정이 완벽한 대형을 유지하며 직진하고 있었거든요. 2차 경고통신 송출합니다. 하지만 응답은 없었습니다. 중국 함대는 침묵했지요. 그리고 계속 남아있습니다. 40km. 북방 한계선까지 이제 15분 거리였습니다. 저는 손바닥에 땀이 나는 걸 느꼈습니다. 레이더 화면은 거짓말하지 않았지요. 8개의 붉은 점이 한국 해역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실전이었지요. 저는 그 순간 한국 해군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35km. 중국 함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북방 한계선까지 이제 12분 거리였지요. 함교 안은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레이더 담당 사관의 목소리가 빨라졌습니다.
적 함대 속도 28노트로 증가. 대형 유지 중입니다. 저는 30년 해군 경력 동안 이런 상황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한미연합훈련도 셀 수 없이 참가했지요. 그때마다 한국 해군은 우리의 지시를 잘 따랐습니다. 정확하고 예의 바르고 그리고 순종적이었지요. 기술을 잘 쓰는 동맹국. 그게 제가 한국 해군에 대해 가진 생각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실전은 훈련과 달랐지요. 진짜 총성이 울릴 수 있는 순간에 과연 이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함교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지요. 함장이었습니다. 박진우 대령. 52세로 보였습니다. 짧게 깎은 머리, 굳게 담은 입술. 표정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았지요. 그는 레이더 화면을 잠깐 보더니 작전장교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황 보고.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중국 함대 8척, 현재 거리 32km, 속도 28노트로 북방 한계선을 향해 직진 중입니다. 경고 통신 응답은 없습니다, 함장님. 박진우 대령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당황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그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이 사람 실전 감각이 있을까? 경력을 보니 해상작전 경험이 15년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교전 경험은 한국 해군에게 그런 경험이 있을 리 없었지요. 연평해전이나 천안함 사건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미 해군처럼 중동, 아프리카, 태평양 전역에서 실전을 치른 경험과는 차원이 달랐지요. 30km. 북방한 개선까지 10분입니다. 저는 앞으로 나섰습니다. 함장, 전투준비 태세를 최고 단계로 올려야 합니다. 박진우 대령이 저를 봤지요. 눈빛이 차분했습니다. 제동님, 아직은 괜찮습니다. 아직? 제가 되물었습니다. 저들이 북방 한계선을 넘으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미 해군 교범대로라면 이미 교전 준비를 완료했어야 할 상황이었지요. 미사일 발사 시스템 가동, 함포 조준, 어뢰 발사관 준비. 모든 무장을 즉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박진우 대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서두를 필요 없다고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함장, 지금 8척의 중국 함대가 당신네 영해로 돌진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대령은 여전히 침착했지요. 알고 있습니다, 제동님. 그런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준비하고 있지요. 그의 대답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레이더 화면에는 여전히 8개의 붉은 점이 남아하고 있었지요. 28km. 거리가 빠르게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적 함정 중 선두 구축함, 사격 통제 레이더 가동 징후 포착. 레이더 담당 사관이 급박하게 보고했습니다. 사격 통제 레이더. 그건 공격 직전 단계를 의미했지요. 저는 박진우 대령을 똑바로 봤습니다. 함장,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공격 준비 명령을 내리십시오. 박진우 대령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지요. 오히려 믿음이 있었습니다. 뭔가를 확신하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제동님.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공격 명령을 내리지 마십시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10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 말은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요청도 아니었지요. 신념이었습니다.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함장, 지금 농담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10분이면 저들이 북방 한계선을 넘습니다. 넘지 않습니다. 박진우 대령의 목소리는 단호했지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합니까? 데이터가 말해줍니다. 데이터? 저는 비웃었습니다. 함장, 전쟁은 데이터로 하는 게 아닙니다. 화력으로 하는 겁니다. 박진우 대령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전장교를 봤지요. K-COMS 가동. K-COMS 가동합니다. 작전장교가 콘솔을 조작했습니다. K-COMS. 저는 그 단어를 처음 들었지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함교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승조원들의 움직임이 더 체계적으로 변했지요.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그들을 조율하는 것 같았습니다. 25km. 북방 한계선까지 7분입니다. 저는 초조했습니다.
미국 제독으로서 동맹국 함정에 승선한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었지요. 명령권은 박진우 대령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함장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지금 공격 준비를 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박진우 대령이 저를 봤지요. 그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제독님, 우리는 30년간 이 바다를 지켜왔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 30년 동안 우리는 단 한 번도 먼저 쏘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박진우 대령이 계속 말했지요. 우리가 믿는 건 무기가 아닙니다. 체계입니다. 체계? 네, 시스템이지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전쟁에서 시스템이 무슨 소용입니까? 결국 승부를 가르는 건 화력과 용기였지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22km. 중국 함대의 선두 구축함이 뚜렷하게 식별됐습니다. 쿤밍급 구축함. 7,000톤급. 대한미사일 16발 탑재. 적 구축함 한 포 선회. 긴급 보고가 들렸습니다. 한 포가 움직이고 있다는 건 공격 준비를 의미했지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함장, 이건 자살 행위입니다. 박진우 대령은 레이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아닙니다, 제독님. 이건 신뢰입니다. 신뢰? 우리 시스템에 대한 신뢰지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교만한 게 아니었습니다.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뭔가를 알고 있었지요. 제가 모르는 무언가를 말입니다. 20km. 북방한 개성까지 5분입니다. 함교 안은 숨소리조차 들릴 듯 조용했습니다. 모든 승조원이 각자의 위치에서 화면만 응시하고 있었지요. 떨리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훈련받은 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진우 대령의 옆모습을 봤습니다. 굳은 턱선, 침착한 눈빛. 그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지요. 이 사람은 뭘 믿고 있는 거지? 궁금했습니다. 미 해군 30년 경력, 저는 수많은 지휘관을 봤습니다. 용감한 사람, 신중한 사람, 무모한 사람. 하지만 박진우 대령 같은 사람은 처음이었지요. 그는 용감하지도 무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적 함대 속도 유지. 계속 남아 중입니다.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18km. 박진우 대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독님. 네. 한국 해군은 매뉴얼대로만 움직이는 부대가 아닙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매뉴얼대로만 움직이는 부대. 그게 제가 한국 해군을 보는 시각이었지요. 정확히 맞췄던 겁니다. 우리는 상황을 읽습니다. 적의 의도를 파악하지요. 의도를? 네. 저들이 정말 쏘려고 하는지 아니면 그냥 위협인지를 구분합니다. 어떻게 구분합니까? 데이터로입니다. 또 데이터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요. 하지만 박진우 대령의 눈빛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건 교만이 아니라 확신이었지요. 15km. 북방한 개성까지 3분입니다. 적 함대 중 호위함 2척, 약간 감속. 레이더 담당 사관이 보고했습니다. 감속. 저는 화면을 자세히 봤지요. 정말로 뒤쪽 호위함 2척의 속도가 26노트로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대형의 미세한 변화 감지. 간격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보고가 들렸지요. 박진우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대로군요. 예상대로?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제독님. 저들은 쏘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합니까? 대형이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공격 의도가 있다면 대형을 더 견고하게 유지했을 겁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그 미세한 변화를 그는 이미 읽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속도가 감소하고 있지요. 공격하려면 가속해야 하는데 오히려 줄이고 있습니다. 박진우 대령의 분석은 정확했습니다. 저도 30년 경력이지만 그 정도 디테일까지 실시간으로 파악하지는 못했지요. K-ATLAS가 이 모든 걸 분석해줍니다. 박진우 대령이 말했습니다. AI 전술 보조 체계지요. 작년부터 실전 배치됐습니다. AI. 한국 해군이 AI 시스템을 실전에서 쓰고 있다고요. 저는 몰랐습니다. 미 해군도 AI 전술 시스템을 개발 중이었지만 아직 실전 배치 단계는 아니었거든요. 13km.
중국 함대의 속도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24노트. 이 사람은 싸우지 않으려 하는구나. 아니, 정확히는 싸우지 않고 이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힘으로 억제한다면 한국은 데이터로 억제하고 있었지요. 저는 30년 동안 잘못 봐왔던 겁니다. 한국 해군을, 이 나라를 10km 북방한 개선까지 1분입니다. 함교 안은 숨소리조차 멈춘 듯 했습니다. 박진우 대령은 여전히 침착했지요. 레이더 화면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가 믿는 건 무기가 아니라 체계였다는 것을. 시스템을 믿고 데이터를 믿고 그리고 자신의 판단을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존경심을 느꼈지요. 이 조용한 한국 함장에게 말입니다. 8km 북방한 개선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중국 함대는 여전히 남하 중이었지요. 박진우 대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K-ATLAS 완전 가동. K-ATLAS 완전 가동합니다. 작전 장교가 콘솔을 조작했지요. 그 순간 함교 전면의 대형 스크린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단순한 레이더 화면이 아니었지요. 뭔가 완전히 다른 게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중국 함정 8척이 표시되는 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지요. 각 함정 옆에 실시간 데이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들이 쏟아졌습니다. 엔진 온도, 속도 변화 추이, 전파 신호 강도, 심지어 함정의 대형 패턴까지 분석되어 표시되고 있었지요. 선두 중국 구축함 쿤밍함 옆에 데이터를 읽었습니다. 엔진 온도 섭씨 418도, 현재 출력 74%, 전파 방출 패턴 타입 B, 속도 변화율 마이너스 0.3노트 초. 실시간이었습니다. 1초마다 갱신되고 있었지요.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박진우 대령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K-ATLAS입니다. 한국형 AI 해양통합 감시 체계지요. 언제부터 이런 걸? 2024년부터 실전 운용 중입니다. 2024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 해군도 비슷한 개념의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아직 실험실 단계였습니다. 실전 배치는 빨라야 2027년으로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이미 1년 전부터 실전에서 쓰고 있다고요. 어떻게 이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얻습니까? 박진우 대령이 설명했습니다. 여러 정보원을 통합합니다. 우리 함정의 레이더, 정찰위성, 해상 무인기, 무인수중 정찰기, 심지어 상업위성 데이터까지 모두 연결되지요. 정찰위성이요? 425 프로젝트입니다. 2024년 11월부터 실전 운용 중입니다. 화면에 작은 아이콘이 나타났습니다. 위성 궤도를 나타내는 표시였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위성 2기가 서해 상공을 지나고 있습니다. 박진우 대령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합성 개구 레이더로 구름을 뚫고 함정을 추적합니다. 해상도 0.5m 수준입니다. 0.5m. 그 정도면 함정의 갑판위 장비까지 식별할 수 있는 수준이었지요. 상업위성은 무슨 용도입니까? 보조 데이터입니다. 민간 위성들이 촬영한 해상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받아서 분석하지요. 저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군사 위성뿐 아니라 민간 위성까지 통합해서 쓰고 있다는 말이었지요. 화면에 새로운 레이어가 추가됐습니다. 중국 함정들 사이를 연결하는 선들이 나타났지요. 저건 뭡니까? 통신 신호 분석입니다. 작전 장교가 설명했습니다. 함정 간 통신 빈도와 강도를 시각화한 겁니다. 선들의 굵기가 달랐습니다. 선두 구축함과 뒤쪽 함정들 사이의 선이 유독 굵었지요. 선두 함정과 후방 함정들 사이에 통신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대령이 분석했습니다. 지휘 체계가 혼란스럽다는 뜻입니다. 명령을 재확인하고 있는 거지요. 통신 내용을 해독한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통신 패턴만으로 적의 내부 상태를 읽어내고 있었지요. 저는 처음으로 기술에 압도당했습니다. 30년 해군 경력 동안 이런 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화면 중앙에 빨간 선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함대의 예상 항로였지요. 현재 위치에서 시작해서 미래로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현재 속도와 대형을 기반으로 향후 5분간의 이동 경로를 예측합니다. 작전 장교가 말했습니다.
데이터의 선이 적의 항로를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직선이 아니었지요. 확률 범위까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예측 정확도 87%입니다. 87%. 거의 확실하다는 뜻이었지요. 화면 오른쪽에 또 다른 수치들이 나타났습니다. 북방한 개선 통과 확률 18%, 공격 의도 확률 6%, 위협 시위 확률 76%. AI가 실시간으로 적의 의도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감시가 아니라 예지군요. 박진우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제동님. 우리는 저들이 무엇을 할지 미리 압니다. 6km. 중국 함대의 속도가 또 줄었습니다. 22노트. 화면의 수치가 즉시 업데이트됐지요. 북방한 개선 통과 확률 12%로 하락. 공격 의도 확률 4%로 하락. 박진우 대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들은 망설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속도 감소 패턴을 보십시오.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중국 함대의 속도 변화를 시간대별로 보여주고 있었지요. 처음엔 가속했지만 지금은 계속 감속하고 있습니다. 이건 공격 의도가 없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래프를 뚫어지게 봤습니다. 정말로 속도가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었지요. 28노트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22노트. 대형도 보십시오. 박진우 대령이 또 다른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중국 함대의 대형이 3D로 시각화되어 있었지요. 간격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전투 대형이라면 더 조밀하게 유지해야 하는데 오히려 느슨해지고 있지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함정 간 간격이 처음 2km에서 지금은 3km로 벌어져 있었지요. 엔진 온도도 하락 중입니다. 작전 장교가 덧붙였습니다. 쿤밍함 엔진 온도 섭씨 392도. 출력을 줄이고 있습니다. 모든 지표가 같은 걸 말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함대는 공격할 의도가 없다는 것.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건 실험용이 아니야. 완성품이다. 혼잣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진우 대령이 들었지요. 네, 제동님. 완성품입니다. 미 해군이 10년 연구하고 있는 걸 우리는 7년 만에 완성했습니다. 박진우 대령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왜지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절박했으니까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쳤습니다. 절박함. 미국은 세계 최강 해군이었습니다. 전 세계 바다를 지배하고 있었지요. 여유가 있었습니다. 천천히 연구해도 됐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지요. 서해, 남해, 동해. 3면이 바다였고 모두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중국, 북한, 일본. 모두 잠재적 위협이었지요. 한국에게 바다는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빨리 만들어야 했고 완벽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탄생한 거였지요. 4km. 화면에 알람이 떴습니다. 적 함대 중 호위함 한 척, 변침 시작. 레이더 담당 사관이 보고했습니다. 정말로 한 척의 호위함이 방향을 틀고 있었습니다. 북서쪽으로 돌아가고 있었지요. 예측대로입니다. 박진우 대령이 말했습니다. K-ATLAS가 32초 전에 이미 예측했습니다. 화면을 보니 정말로 그 호위함 옆에 작은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변침 가능성 높음이라는 문구와 함께 32초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데이터가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숫자들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미래를 보여주는 예언이었지요. 저는 전율했습니다. 제동님. 박진우 대령이 저를 봤습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왜 공격 명령을 내리지 않는지?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쏘지 않을 거라는 걸. 데이터로? 네. 데이터로 전쟁을 읽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데이터로 읽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화력으로 싸운다면 한국은 정보로 싸우고 있었지요. 총알이 아니라 숫자로, 미사일이 아니라 분석으로. 저는 30년 해군 경력이 무색해졌습니다. 이들 앞에서 저는 학생에 불과했지요. 3km. 또 다른 호위함이 속도를 줄였습니다. 18노트. 거의 순항 속도였지요. 북방한 개선 통과 확률 5%, 공격 의도 확률 2%. 수치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박진우 대령이 작전장교에게 말했습니다. 3차 경고통신 송출 준비. 준비 완료됐습니다. 아직 송출하지 마십시오. 대기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기다리십니까? 저들이 스스로 돌아갈 겁니다. 확신하십니까? 네. 데이터가 말해줍니다. 박진우 대령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쿤밍함 엔진 온도 섭씨 378도. 계속 하락 중입니다. 출력 52%. 통신량 급증. 함대 지휘부와 본국 사이의 교신이 활발합니다. 대형화의 진행 중. 일렬 대형에서 분산 형태로 전환 중입니다. 모든 신호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후퇴. 2km. 북방한 개선이 코앞이었습니다. 함교 안은 고요했지요. 하지만 긴장이 아니라 확신의 고요였습니다. 승조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침착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지요.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숫자들이, 선들이, 그래프들이 모두가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요. 중국 함대는 물러날 것이다. 1.5km. 선두 구축함, 쿤밍함의 속도가 또 줄었습니다. 18노트. 그리고 화면에 결정적인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선두 함정 방향타 각도 변화 감지. 레이더 담당 사관이 외쳤습니다. 박진우 대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돌아갑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화면 속 쿤밍함을 나타내는 점이 천천히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북서쪽으로 돌아가고 있었지요. 총 한 발 쏘지 않았습니다. 경고통신 3차도 송출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데이터만 있었지요. 그리고 그 데이터가 맞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한국 해군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철학이었지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 데이터로 평화를 만드는 법. 저는 박진우 대령을 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침착했지요. 당연하다는 듯이 1.2km. 쿤밍함이 속도를 줄이고 있었습니다. 화면의 모든 데이터가 후퇴를 가리키고 있었지요. 저는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경보음이 바뀌었지요. 더 날카롭고 더 급박한 소리. 쿤밍함 사격 통제 레이더 가동. 레이더 담당 사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사격 통제 레이더. 그건 미사일 발사 직전 단계를 의미했지요. 화면을 보니 쿤밍함을 나타내는 점 옆에 빨간 경고등이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사격 통제 레이더 타입 366. 표적 추적 모드 진입. 레이더 빔이 우리 함을 향하고 있습니다. 연이은 보고가 들렸습니다. 함교 안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지요. 모두가 화면만 응시했습니다. 박진우 대령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어졌습니다. 거리 확인. 1.1km. 북방한 개선까지 채 1km도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데이터가 틀렸어. 저들은 정말 쏘려고 하는 거야. 30년 경력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사격 통제 레이더를 켰다는 건 공격 의지가 있다는 뜻이었지요. 제동님. 박진우 대령이 저를 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침착했지만 긴장감이 서려 있었지요. 지금부터 3분이 중요합니다. 3분? 네. 3분 안에 상황을 종료하겠습니다. 그가 작전장교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전자전 체계 준비. 전자전 체계 준비합니다. 전자전. 저는 뭔가 다른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느꼈지요. EMP 경고탄 장전. 박진우 대령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EMP 경고탄 장전합니다. EMP. 전자기 펄스탄을 말하는 건가?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이 EMP 무기를 실전 배치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지요. 함장, 탄을 쏘시겠다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경고탄입니다, 제동님. 비살상 무기지요. 하지만 EMP는 2024년 한화와 국방과학연구소가 공동 개발했습니다. 실험은 완료됐지요. 박진우 대령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통신 교란 범위 50km, 지속시간 약 15분입니다. 50km. 그 범위면 중국 함대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거리였지요.
폭발력은 없습니다. 순수한 전자기 펄스만 방출하지요. 비살상. 죽이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장전 완료. 발사 대기 중입니다. 작전장교가 보고했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표시가 나타났지요. 발사 준비 상태를 나타내는 녹색불이었습니다. 쿤밍함 계속 사격 통제 레이더 가동 중. 거리 0.9km. 급박한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박진우 대령이 심호흡을 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봤지요. 떨리지 않았습니다. 30년 경력의 제 손보다 훨씬 안정적이었지요. 발사. 단 한마디였습니다.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지요. EMP 경고탄 발사. 작전장교가 발사 버튼을 눌렀습니다. 함체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미사일 발사 때처럼 큰 진동은 없었지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로 무언가가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작은 섬광이었지요. 미사일처럼 화염을 내뿜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탄도 정상. 목표 지점까지 12초. 화면에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중국 함대 상공 약 500m 지점. 그곳에서 터질 예정이었지요. 폭발은 없었습니다. 총성도 없었지요. 단지 하늘에서 섬광이 터졌습니다. 푸른 빛이었지요. 번개처럼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없었습니다. 침묵 속의 빛이었지요. 저는 그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폭발 대신 섬광이 터졌습니다. 아름답기까지 했지요. 하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는 강력한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전자기 펄스 방출 확인. 반경 45km 범위로 확산 중입니다. 작전장교가 보고했습니다. 화면에 동심원이 그려졌지요. 영향권을 나타내는 원이었습니다. 중국 함대 8척이 모두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지요. 효과 발생까지 약 30초.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함교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지요. 모두가 화면만 응시했습니다. 30초가 30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중국 함대를 나타내는 붉은 점들을 봤습니다.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지요. 하지만 곧 쿤밍함 사격 통제 레이더 신호 소실. 레이더 담당 사관이 외쳤습니다. 호위함 2번함 통신 신호 소실. 호위함 4번함도 통신 두절. 연이어 보고가 쏟아졌습니다. 화면에서 중국 함정들을 연결하던 통신선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끊어지고 있었지요. 전 함정 통신망 마비 확인. 작전장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중국 함대를 나타내는 점들 사이에 모든 선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통신이 완전히 차단된 겁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중국 함대의 통신망이 사라졌습니다. 8척의 함정이 순식간에 고립됐지요. 서로 연락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대형 변화 감지. 새로운 보고가 들렸습니다. 화면 속 함대의 일렬 대형이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선두 함정은 속도를 유지했지만 뒤쪽 함정들이 제각각 움직이고 있었지요. 통신이 끊기니 통제가 불가능해진 겁니다. 호위함 3번함 감속 중. 호위함 1번함 북서 방향으로 변침. 혼란이었습니다. 지휘 체계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박진우 대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간 확인. 발사 후 2분 47초 경과. 2분 47초. 채 3분도 안 됐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중국 함대 8척의 전투력이 무력화됐지요. 총 한 발 쏘지 않고 미사일 한 발 쓰지 않고 단지 전자기 펄스 하나로 저는 전율했습니다. 쿤밍함 속도 급감. 15노트로 하락. 대형 완전 와해. 각 함정 독자 행동 중입니다. 중국 함대는 더 이상 함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8척에 고립된 함정일 뿐이었지요. 박진우 대령이 저를 봤습니다. 제동님. 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닙니다. 박진우 대령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경고입니다. 경고. 맞는 말이었습니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무력화시켰을 뿐이었지요. 저들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박진우 대령이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가 원했다면 미사일을 쏠 수 있었다는 것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그랬지요.
통신이 마비된 상태에서 한국 함정이 대한 미사일을 발사했다면 중국 함대는 대응조차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박진우 대령은 쏘지 않았습니다. 경고만 했지요. 우리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언제든 무력화시킬 수 있지만 원하지 않는다.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화면을 보니 정말로 중국 함정들이 하나둘 방향을 틀고 있었습니다. 북서쪽으로 돌아가고 있었지요. 3분이었습니다. 총성이 아닌 신호가 전쟁을 멈췄습니다. 폭발이 아닌 빛이 평화를 만들었지요. 저는 그 짧은 시간에 제가 배운 모든 교범을 다시 써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전쟁은 파괴가 아니었습니다. 통제였지요. 힘은 화력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이었습니다. 승리는 적을 죽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적이 스스로 물러나게 만드는 거였지요. 그들은 총 대신 신호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저는 부산 해군기지 작전실에 있었습니다. 화상회의 준비가 완료됐지요. 대형 스크린에 펜타곤이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어제 서해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해야 했으니까요. 화면이 켜졌습니다. 태평양 사령관 제임스 핸더슨 대장이 보였지요. 그 옆에는 합참의장 데이비드 로렌스 대장, 그리고 국방부 차관 로버트 킴. 미 해군 최고 위급 인사들이었습니다. 레너드 대령, 상황 보고하시오. 핸더슨 대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지요. 예, 사령관님. 어제 서해에서 중국 함대 8척의 북방 한계선 접근 시도가 있었습니다. 알고 있네. 결과는? 중국 함대는 경고 사격 없이 자발적으로 후퇴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핸더슨 대장이 눈을 가늘게 떴지요. 경고 사격 없이? 네, 사령관님. 그럼 어떻게 후퇴시켰소?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 부분이 핵심이었지요. 한국 해군이 AI 통합 감시 체계를 사용했습니다. AI 통합 감시 체계? 합참의장이 끼어들었습니다. K-ATLAS라고 합니다. 한국형 AI 해양 통합 감시 체계지요.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위성 레이더, 무인기, 수중 정찰기를 모두 통합해서 실시간으로 적 함대를 분석합니다. 그건 우리도 개발 중인 시스템이 아니요? 국방부 차관이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실전에 배치했습니다. 언제부터? 2024년 11월부터입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지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EMP 경고탄도 사용했습니다. EMP? 비살상 전자기 펄스탄입니다. 중국 함대의 통신망을 3분 만에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핸더슨 대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성공률은 100%였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화면에 띄웠지요. K-ATLAS의 작동 화면, EMP탄 발사 기록, 중국 함대 후퇴 경로.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반응 속도를 보십시오. 제가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위협 감지부터 대응까지 평균 0.7초입니다. 0.7초? 합참의장이 되물었습니다. 우리 시스템은 1.1초인데. 네. 한국 시스템이 40% 빠릅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들의 표정을 읽을 수 있었지요. 놀라움, 당혹, 그리고 약간의 불편함. 레너드 대령. 국방부 차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10년간 연구하고 있는 시스템이요. 알고 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그걸 7년 만에 완성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에 차관이 인상을 찌푸렸지요. 절박함이 기술을 앞지를 순 없소. 하지만 앞질렀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 기술을 직접 목격했지요. 핸더슨 대장이 팔짱을 꼈습니다. 레너드 대령, 당신은 한국 편을 들고 있는 건 아니요? 아닙니다, 사령관님. 저는 똑바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사실을 보고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실? 네. 한국이 해양 AI 기술에서 우리를 추월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에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지요. 우리는 데이터를 만들었지만 그들은 전쟁을 멈췄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실험실에서 연구하고 있지만 그들은 바다에서 실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핸더슨 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계속 보고하시오. 저는 자세한 분석 자료를 보여줬지요. K-ATLAS의 표적 분석 성공률 92%, 실시간 통신 패턴 분석 능력, 적 함대 의도 파악 정확도 87%, 모든 수치가 미 해군의 현재 시스템을 능가했습니다. 한국 정찰 위성 425 프로젝트도 완료됐습니다. 제가 덧붙였습니다. 2024년 11월부터 실전 운용 중입니다. 합성 개구레이더로 전천 후 감시가 가능합니다. 해상도는 0.5m입니다. 0.5m? 합참의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정도면 함정 갑판의 장비까지 식별할 수 있는 수준이었지요. 그들의 10년 연구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우리의 10년 연구가 그들의 절박한 7년에 무너졌습니다. 핸더슨 대장이 저를 봤습니다. 레너드 대령, 그 말은 신중하게 하시오. 하지만 사실입니다. 저는 물러서지 않았지요. 그날 저는 한국이 기술이 아니라 철학으로 싸운다는 걸 배웠습니다. 철학? 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철학입니다. 회의실이 또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합참의장이 입을 열었지요.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강화해야겠군요. 동의합니다. 국방부 차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AI 전술 데이터 교환 협의체를 신설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핸더슨 대장이 제안했습니다. 좋습니다. 8월부터 정식 운용하도록 하지요. 차관이 동의했습니다. 한국산 위성 데이터도 실시간으로 공유받읍시다.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펜타곤조차 인정한 거군. 한국형 억제력. 미국이 힘으로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는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데이터의 시대였지요. 그리고 한국이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핸더슨 대장이 말했습니다. 레너드 대령, 한국에서 더 배우고 오시오. 예, 사령관님. 그들이 어떻게 7년 만에 이걸 완성했는지 철저히 분석하시오. 알겠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댔지요. 펜타곤 최고위 회의에서 한국이 먼저 해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기술 패권의 주도권이 한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부산항에 크레인들이 보였지요. 저 크레인들이 만드는 건 단순한 배가 아니었습니다. 미래였지요. 새로운 시대의 전쟁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 미래를 먼저 열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 저는 박진우 대령과 함께 부산 해안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그가 제게 산책을 제안했지요. 바닷바람이 시원했습니다. 10월의 서늘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걸었지요.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함장님. 네, 제동님. 하나 묻고 싶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왜 이렇게 집요하게 시스템을 만들었습니까? 박진우 대령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바다를 바라봤지요.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연평해전을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2002년이었지요. 네. 그날 6명의 전우가 전사했습니다. 박진우 대령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천안함은요? 2010년. 46명이 희생됐지요.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의 약속 때문입니다. 약속? 네. 그때 잃은 동료들을 다시 잃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박진우 대령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지요. 군인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친구를 잃은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연평해전 때 초급 장교였습니다. 그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참수리 357호정에서 근무하고 있었지요. 직접 겪으셨군요. 네. 그날 바다 위에서 친구를 잃었습니다. 박진우 대령이 주먹을 쥐었지요. 윤영아 소령님, 한상국 병장, 조천영 병장, 황도연 병장, 서후원 병장, 박동혁 병장. 하나하나 이름을 불렀습니다. 모두 제 동료였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지요. 천안함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6명의 이름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인간이 아닌 시스템이 먼저 반응하게 만들겠다고. 시스템이?
네. 사람이 죽기 전에 기계가 먼저 판단하고 먼저 대응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박진우 대령이 저를 봤지요. AI가 전우를 대신해 반응한다면 더 이상 희생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효율이 아니라 기억에서 태어났습니다. 데이터가 아니라 눈물에서 시작됐지요. 201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박진우 대령이 말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한화, LIG 넥스원과 함께 AI 통합 전술체계 개발에 착수했지요. 7년이 걸렸군요. 네.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냈습니다. 절박했으니까요. 그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절박함. 미국은 여유가 있었습니다. 천천히 연구해도 됐지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매일이 위협이었습니다. 서해에서, 동해에서, 남해에서 늘 긴장 속에 살아야 했지요. 제동님, 박진우 대령이 말했습니다. 미국은 비용과 효율을 따지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존을 위해 기술을 만듭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원이 달랐지요. 미국에게 해군력은 패권의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에게는 생존의 수단이었지요. AI 판단 개입률을 아십니까? 박진우 대령이 물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92%입니다. 92%? 네.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저는 알았습니다. 사람이 판단하기 전에 시스템이 먼저 움직인다는 뜻이었지요. 그들의 알고리즘은 눈물이 만든 공식이었구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박진우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코드 하나하나에는 희생된 동료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지요. 30년 해군 생활 동안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습니다. 제동님, 이건 무기가 아닙니다. 박진우 대령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약속입니다. 약속? 다시는 동료를 잃지 않겠다는, 다시는 젊은이들을 바다에 묻지 않겠다는. 저는 처음으로 전쟁이 슬픔에서 진화할 수 있다는 걸 봤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보호로. 제가 말했지요. 박진우 대령이 바다를 봤습니다. 연평도 앞바다가 보입니다.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기서 제 친구들이 싸웠습니다. 저는 그 방향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바다만 보였지요. 하지만 박진우 대령의 눈에는 다른 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기억이 보이고 있었지요. 그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들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는 게 우리의 임무입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절박함은 최고의 기술을 만듭니다. 슬픔은 가장 강한 동기가 되지요. 그리고 약속은 어떤 무기보다 강력합니다. 제동님도 동료를 잃어본 적 있으십니까? 박진우 대령이 물었습니다. 있습니다. 그럼 아실 겁니다. 이 마음을. 압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의 차이를 알았지요. 미국은 그 슬픔을 화력으로 풀었습니다. 더 강한 무기, 더 많은 미사일. 하지만 한국은 달랐지요. 슬픔을 지혜로 바꿨습니다. 시스템으로 승화시켰지요. 감사합니다, 함장님. 제가 말했습니다. 오늘 많은 걸 배웠습니다. 천만합니다, 제동님.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었지요. 그 바람 속에 수십 년의 역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희생의 역사, 저항의 역사, 그리고 진화의 역사. 한국은 슬픔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눈물을 기술로 바꿨지요. 그리고 오늘 그 기술로 평화를 지켰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배워야 할 차례라는 것을. 우리가 한국에게 배워야 한다는 것을. 제동님. 박진우 대령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폐허에서 나라를 다시 세웠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들의 애국심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겁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1950년대 한국은 세계 최빈국이었지요. 하지만 70년 만에 세계 12위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그분들이 피와 땀으로 이 나라를 키웠습니다. 박진우 대령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신 겁니까? 네. 박진우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들이 지켜낸 이 나라를 우리가 다시 잃을 순 없습니다.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분들이 총을 들었다면 우리는 기술을 듭니다. 박진우 대령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그분들이 목숨을 걸었다면 우리는 데이터를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거지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지요. 미국이 힘으로 세계를 지배하려 할 때 한국은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억제를 말할 때 한국은 실행으로 보여주고 있었지요. 이건 힘이 아니라 철학의 차이였습니다. 2025년 10월 서해에서의 그 사건으로부터 2개월이 흘렀습니다. 세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지요. 제 책상 위에는 각국 언론 보도 자료가 쌓여 있었습니다. CNN의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지요. AI가 전쟁을 멈춘 최초의 사례, 한국 해군의 혁신. BBC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한국, 군사력보다 시스템으로 세계를 선도하다. 로이터 통신은 분석 기사를 냈지요. 서해의 3분, 21세기 해양 안보의 새로운 패러다임. 일본 아사히 신문도 보도했습니다. 데이터가 화력을 이긴 날. 전 세계가 그날의 사건을 주목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역사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국, 미국, 호주, 일본이 공동으로 태평양 해양 데이터 동맹을 공식 출범시켰지요. PDI라고 불렸습니다. 핵심은 AI 기반 해양 감시 데이터의 실시간 공유였습니다. 한국의 K-ATLAS 기술이 중심이 되는 동맹이었지요. 펜타곤 브리핑룸에서 합참의장이 직접 발표했습니다. 한국이 세계 AI 안보의 중심이 되었다. 그 말이 공식 성명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이 인정한 겁니다. 기술 패권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통계도 뒷받침했습니다. 2025 글로벌 국방기술 지수에서 한국은 AI 분야 세계 6위를 기록했지요. 전년도 12위에서 6계단이나 뛰어올랐습니다. 더 놀라운 건 실전 배치 속도였습니다. 연구에서 실전까지의 기간이 평균 3.2년, 미국의 7.5년, 중국의 5.8년보다 압도적으로 빨랐지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변화는 중국이었습니다. 그 이후 중국 해군의 한국 이의지 접근 횟수가 급감했지요. 전분기 대비 52%나 감소한 수치였습니다. 서해의 3분이 효과를 본 겁니다. 중국은 더 이상 함부로 도발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봤으니까요.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국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일정이 남아 있었지요. 오후 3시. 저는 다시 충무공 이순신함에 올랐습니다. 박진우 대령이 함교 입구에서 저를 맞았지요. 제동님 환영합니다. 오랜만입니다, 함장님.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2개월 전보다 그의 얼굴에 여유가 보였지요. 갑판으로 가시지요. 박진우 대령이 앞장섰습니다. 우리는 함교를 나와 갑판으로 향했습니다. 12월 끝자락 바닷바람이 차가웠지요. 하지만 상쾌했습니다. 서해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파도는 잔잔했지요. 하늘은 맑고 푸르했습니다. 2개월 전 그 긴박했던 순간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많이 달라졌지요? 박진우 대령이 말했습니다. 네. 평화롭습니다. 우리가 지켜낸 평화입니다. 그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같은 방향을 봤지요. 수평선 너머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중국 함대도 위협도 없었지요. 제동님. 박진우 대령이 저를 봤습니다. 이제는 당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도 없었지요. 오만도 없었습니다. 오직 평온만이 있었지요. 확신의 평온이었습니다. 압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이 증명했으니까요. 우리만의 힘은 아닙니다. 박진우 대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조들의 희생, 어르신들의 헌신, 그리고 젊은 세대의 기술이 합쳐진 결과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하나로 연결된 나라였지요. 역사를 잊지 않으면서도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나라. 제동님은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본국으로 돌아가 보고서를 씁니다. 어떤 내용으로요? 한국에게 배워야 한다고요. 박진우 대령이 미소 지었습니다.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말했지요. 우리는 이제 보호자가 아니라 동반자입니다. 그 말에 박진우 대령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함께 가는 거지요? 네. 함께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서해의 바람. 그 바람에는 더 이상 긴장이 없었지요. 평화만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불과 몇 달 전 이 함교에서 본 광경을 떠올렸습니다. 레이더 화면 속 8개의 붉은 점, EMP탄의 섬광, 그리고 중국 함대의 후퇴. 서해의 3분이 세계의 교본이 되었습니다. 전쟁의 미래가 그날 한국에서 쓰였지요. 화력이 아닌 데이터로, 폭발이 아닌 분석으로, 죽음이 아닌 무력화로. 제동님, 박진우 대령이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오십시오. 그러겠습니다. 그때는 평화로운 관광으로요. 저는 웃었습니다. 약속하지요. 우리는 다시 악수를 나눴습니다. 이번에는 더 따뜻했지요. 동맹국 간의 예의가 아니라 동료 간의 존중이었습니다. 함교로 돌아가는 길. 저는 뒤돌아 서해를 다시 한번 봤습니다. 바다는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안전했지요. 한국은 총이 아니라 신호로 평화를 지켰습니다. 그들은 바다를 지켰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전쟁의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미국만이 바다를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었지요. 기술과 철학으로 무장한 새로운 강국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배우는 나라가 아니라 가르치는 나라가 되었지요. 저는 함교를 내려왔습니다. 부두로 향하는 내내 생각했습니다. 30년 해군 생활. 그 모든 경험이 이 세계월로 제정이 됐지요. 전쟁이란 무엇인가, 평화란 무엇인가, 힘이란 무엇인가. 모든 답이 한국에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타며 마지막으로 충무공 이순신함을 봤습니다. 당당하게 서 있었지요. 더 이상 미국의 보호를 받는 함정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아니 세계를 가르칠 수 있는 함정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부산의 거리가 스쳐 지나갔지요. 크레인들, 조선소들, 그리고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이 나라의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멈추지 않는 진화, 끝없는 도전, 그리고 무엇보다 평화를 향한 집념.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 제목을 적었지요. 한국 해군의 AI 전술 체계, 미 해군이 배워야 할 교훈. 그리고 첫 문장을 썼습니다. 2025년 10월 14일 서해에서 3분 동안 세계가 바뀌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달렸습니다. K-ATLAS의 정확성, EMP 경고탄의 효과성, 그리고 무엇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철학. 모든 걸 담았지요. 펜타곤이 읽어야 할 진실을, 미 해군이 받아들여야 할 현실을.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부산이 점점 작아졌지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한국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존경으로, 감탄으로, 그리고 배움에 대한 갈망으로. 저는 창밖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차례군. 30년 만에 처음으로 학생이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끄럽지 않았지요. 오히려 설렜습니다. 진짜 평화를 배울 수 있다는 것에, 진짜 힘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에. 서해의 바다가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교훈은 제 안에 영원히 남을 겁니다. 한국이 보여준 3분. 그 3분이 제 인생을 바꿨지요. 그리고 세계를 바꿨습니다. 2025년 서해 3분의 기적. 한국 해군이 총 한 발 없이 8척의 중국 함대를 물리친 이야기였습니다. K-ATLAS, EMP 경고탄, AI 전술 체계. 이 모든 기술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폐허에서 나라를 일으켜 세운 어르신들. 전쟁의 상처를 딛고 경제를 키운 세대. 밤낮 없이 일하며 자녀를 키운 부모님들. 여러분의 땀과 눈물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희생이 없었다면 한국 해군의 이 자랑스러운 승리도 없었을 겁니다. 이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이 지켜낸 이 나라가 이제 세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흘린 땀이 이제 평화의 기술이 되었지요. 저는 30년을 미국 해군에서 보냈습니다. 세계 최강의 함대를 지휘했고 수많은 작전에 참여했지요. 그 시간 동안 저는 힘이 무엇인지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진짜 힘은 화력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이었지요. 진짜 승리는 적을 죽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적이 스스로 물러나게 만드는 거였지요.
그리고 진짜 평화는 억지력이 아니었습니다. 지혜였습니다. 한국이 그걸 보여줬습니다. 총 한 발 없이, 미사일 한 발 없이 단지 3분 만에. 그날 서해 바다 위에서 저는 새로운 세계를 봤습니다. 데이터가 화력을 이기는 세계. 분석이 폭발을 대신하는 세계. 지혜가 힘을 압도하는 세계. 그리고 그 세계의 중심에 한국이 서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만든 나라가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키운 기술이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꿨지요. 여러분이 지킨 평화가 이제 세계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언제나 서해의 그 3분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날 배운 교훈이, 그날 느낀 감동이, 그날 본 한국의 모습이. 감사합니다. 한국 해군에게, 박진우 함장에게, 그리고 이 나라를 지켜온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이 보여준 길을 우리도 따라가겠습니다. 총이 아니라 데이터로, 폭발이 아니라 지혜로, 죽음이 아니라 평화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 시작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인스의 수진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이랑 우인스 다음에도 함께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 우인스 우리들의 이야기 작은 꿈도 커지는 이 순간 웃으며 함께 나가요 모두의 마음이 크게 울려요. 당신만의 감동 이야기가 늘 당신 곁에서 따뜻한 순간으로 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